일제시기 타이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타이완 주간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입니다. 타이완 입법기관 의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린센탕 선생이 남긴 일기는 일제시기와 국민당 정부 초기까지 타이완의 20세기 전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사료로서 상당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타이완 최초의 입법기관인 의회 설립 외에도 타이완인을 위한 학교와 각종 사회운동 기관 설립 등에도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재력으로 각종 문화 활동에도 참여한 그의 일대기를 후대의 타이완 사람들은 그가 남긴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일기 중 한 켠에는 한국인들도 솔깃할 만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를 피해 타이완을 떠나 일본에 머무르게 된 뒤에도 린센탕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의 일기 1950년 11월 15일자에는 도쿄역에서 누군가와 만나 평양냉면을 먹기로 했으나 막상 가보니 가게가 공사 중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린센탕이 그의 일기에 조선냉면이라고 남긴 평양냉면은 북한에서 흔히 먹는 음식 중 하나이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중에 북측에서 준비한 옥류관 평양냉면을 함께 먹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6.25 한국전쟁이 이미 발발한 직후인 1950년 11월 린센탕이 도쿄역에서 맛보고자 했던 그 조선냉면은 과연 어떠한 맛이었을지 궁금하면서 동시에 그가 왜 하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11월에 도쿄에서 조선식 냉면을 먹으려 했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일기의 주인공 린센탕은 아마 타이완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낯설지 않은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린센탕이 100년 전인 일제시기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건 마치 오늘날 타이완을 대표하는 유명 부호인 꼬타이밍 폭스콘 설립자 같은 거물이 갑자기 거리로 나서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에 함께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이죠. 타이완의 유명 기업 회장이 정부에 시위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참 어색한데요. 하지만 일제시기 린센탕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인 총독부의 위협, 동료 운동가들의 의심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타이완 주간신보 시간을 통해 보다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 후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을 넘겨받은 해 린센탕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타이완 섬 전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린 린센탕은 할머니의 명을 받아 40여 명에 달하는 대가족을 이끌고 중국 푸젠성 쥐안저우로 피신했었죠. 이 위기의 경험이 어린 린센탕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 아버지 린원친이 세상을 떠났고 린센탕은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셋째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그는 점차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죠. 1907년 일본 나라를 여행하던 린센탕은 그곳에서 우연히 오랫동안 존경해온 사상가 량치차오를 만납니다. 비록 언어는 달라 서로 대화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필담, 즉 말이 아닌 글을 통해 타이완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량치차오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예로 들며 타이완은 체제 내에서 먼저 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린센탕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듯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이 만남을 통해 확고히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기 린센탕의 투쟁을 보고 보수적인 수능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식민체제를 전복시키거나 격파하지 못하고 그저 체제 안에서의 투쟁에만 그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우펑 린가의 막대한 자산과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고 굳이 사회운동에 끼어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가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시밭길을 택했고 타이완인의 권리를 위해 온몸을 바쳐 뛰어다녔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오히려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학교만 생기던 1910년대, 그는 다른 타이완 인사들과 함께 타이중 중학교를 세워 타이완인의 교육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일본 메이지 유신의 거물급 정치인인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타이완으로 초청해 타이완 동화회 설립을 추진하며 타이완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얻도록 힘썼습니다. 이러한 초기 활동으로 린센탕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죠. 1920년대 초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자 그는 당연히 선두에 섰습니다. 도쿄의 신민회에서부터 이후 타이완 문화협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체 설립과 활동에서 그의 지도력은 두드러졌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 외에도 그는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사회운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운동가들은 돈을 경멸하기도 했지만 사회운동은 원래 돈이 많이 들고 수익은 없는 일이죠. 특히 의회 설립 청원운동은 청원단의 왕래 비용부터 정치 헌금까지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금은 린센탕이 속한 우펑 린가에서 감당했고 그 외의 자금도 대부분 린센탕과 그의 인맥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당시 타이완을 대표하는 각종 사회운동이 가능했을지 의문일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타이완의 민주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사회운동 단체들도 해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 보였죠. 하지만 군자는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던 50년 동안 린센탕은 끝까지 일본어를 쓰지 않았고 기모노도 입지 않았으며 황민화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에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라는 압력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저항을 실천한 인물이었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을 접수하러 오자 린센탕은 당연히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조국이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당시 중화민국 정부의 타이완 통치기구였던 타이완성 행정장관 공선은 부임하자마자 한족의 간첩 혹은 배신자라고 일컫는 일명 한간 수색을 시작했고 린센탕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조국에 대한 린센탕의 실망감은 1947년 2.28 사건이 터진 후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949년 그는 머리 치료를 이유로 일본 도쿄로 떠나 요양을 하며 다시는 타이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타이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는 타이완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1956년 9월 린센탕은 도쿄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 중 무려 50년, 무려 3분의 2 이상의 세월을 일본 식민정부와 맞서 싸우며 타이완인의 권익을 위해 바쳤습니다만 결국 생의 마지막은 그토록 저항하던 식민모국인 일본에서 보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주간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이었습니다.